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 7장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요. 먼저 그 맵을 보게 되면 인적자원 관리, 그 다음에 직원개발, 슈퍼비전이 거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의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동기부여 이론을 공부할 거고, 그게 이번에 또 나와줬는데요. 직원평가, 그 다음에 직무만족과 갈등관리까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인적자원관리 또는 이제 우리 인사관리인데, 인적자원관리의에 보면 기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이다. 인적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거네요. 조직 구성원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예. 자, 그리고 3번에 보니까 그 조직 구성원의 혁신적 사고와 행동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다. 그리고 인적 자원 확보와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 교육, 보상 관리 등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의 주된 기능에 거기 조달, 배치, 할당, 즉 채용과 관련되어 있네요. 모집, 충원하고 선발하고 그리고 거기 직무 분류, 할당, 임금 지불, 승진, 이직, 해고, 그리고 개발, 훈련하고 사전 코치, 사기와 동기부여, 제재 규약, 그 다음에 통제 및 적응 뭐 이런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게 그 기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이구나.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소 해서 양고를 1번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심사 채용하고 과업 분석과 설계 할당, 과업 평가의 설계 실행, 직원 오리엔테이션 훈련 개발, 과업 성과 유지, 그다음에 지도 감독, 성과에 문제가 있을 때 처리 활동, 보상과 이직 관리에 관한 내용 등이 있는데 뒤로 넘기면 핵심 요소 3가지가 나와요. 성개보 이렇게 성개보 그렇죠? 성과 관리, 그 다음에 개발 관리, 그럼 보상 관리예요. 업무 분석 및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성과 관리고 직원 개발, 개발 관리, 그 다음에 보상, 보상 관리 이 3가지가 인적 자원 관리, 즉 인사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정인데요. 먼저 충원해야죠. 예, 자, 여기 이제 충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충원 계획. 그다음 이제 모집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용, 오리엔테이션, 승진, 평가, 해임까지의 이 과정이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충원해 보니까 능력 있고 직원이나 클라이언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단기, 중기, 장기 직원 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죠? 그다음 이제 모집은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 조직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으로 자격 있는 지원자들을 공석 중에 직위에 유치하는 과정을 말하고 이 모집을 위해서는 결국은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직무 분석을 먼저 한 후에 알았죠?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이 차이점. 여기가 이제 처음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에서 자꾸 직무 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한다. 이렇게 거꾸로 진술을 해요. 그러면 틀립니다.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OX 문장. 직무 분석 이전에 직무 명세서와 기술서를 작성한다. 틀렸죠?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서 이후에 가능하다.
아니죠. 직무 분석한 다음에 직무 명세서입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은 뭐냐, 그러면? 이건 뭐냐, 도대체? 직무 분석은 뭐냐? 기관의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책임과 업무 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분류하는 것. 이게 직무 분석입니다. 그러면 직무 기술서는 뭐냐? 특정한 직무 및 직위에 부과되는 임무와 책임을 기술하는 거. 즉 직무 자체에 대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얘는 직무 자체에 관한 기술이다. 직무 자체에 관한 기술. 알았죠? 직무 명세서는 이건 직무 수행자의 요건과 관련된 거예요. 직무 수행자의 요건. 알았죠? 여기는 직무 기술서, 여기는 직무 명세서. 그래서 거기 직무 기술서, 특정한 직무 및 직위에 부과되는 임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 그 아래 직무 명세서는 특정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격 요건. 최소한의 자격, 직무 수행자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복사를 모집하는 경우에 1급 사회복사 자격증 소지자 등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등으로 명시하는 거. 자, OX 문장. 직무 명세는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 능력을 작성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표가 나와 있죠? 요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명칭, 직무 개요, 직무에 필요한 장비, 직무 환경, 작업 활동, 직무 수행 방법과 절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직무 명세서는 자, 사회복사, 운전면허 등 관련 자격증, 교육 수준 및 경력, 판단력, 주도력 이런 아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또는 이제 기능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직무 명세서입니다. 거기 OX에 보니까 표 아래 보니까 직무 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급여 수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집이었고, 그 다음 이제 선발해야 하죠. 조직문에 기초하여 선발되어야 하고, 전문성과 원만한 인간관계, 클라이언트 및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선발 기법으로는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다 가능합니다. 필기, 실기, 면접 시험 다 가능한 거고. 자, 그다음에 임용. 조직의 직원이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일체 인사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오리엔테이션. 기관과 그 서비스 및 지역사회를 새로운 직원에게 소개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이제 승진, 그 다음에 평가, 직무 수행 평가를 통해서 직원 스스로 업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업적에 따라 임금 인상을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임하는 거, 직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의 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직원 개발인데, 그러면 직원 개발. 직원들의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가치관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을 바로 직원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직원 개발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규 채용자 훈련, 즉 오리엔테이션. 신규 채용자가 어떠한 직책을 담당하기 전에 소속할 조직의 목적과 자기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담당할 직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조직의 목적, 위치의 설명과 직무의 내용, 절차 및 수행 방법, 보수, 연금,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에 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이제 감독자 훈련, 그 다음에 관리자, 재직자 보수 훈련, 멘토링, 그리고 경력 개발,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오리엔테이션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직원 개발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걔는 작은 별표 해놓고 오리엔테이션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 개발 방법에 보면 강의가 나와요. 이 강의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일정한 장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강의가 끝난 후에 질문 및 토론할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장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단점, 강사가 유능하지 못하거나 직원들이 무성의할 때 소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죠? 네, 그 OX문장 직원들에게 사육시설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관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계속교육이 나온 적이 있어요. 계속교육. 계속교육은 학교 교육이 끝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연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사회 필요 및 직원들의 욕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다만 이제 장기적인 철저한 계획과 교육기관 및 복지 조직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거. 자, 토의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한 주제에 대해 소수의 사람들이 주제 발표를 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찬반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연기. 7회 때 나오고 9회 때 나왔네요. 역할 연기. 명칭 그대로 어떤 사례를 여러 직원들 앞에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직원들이 실제로 연기한 후에 여러 직원들이 평가, 토론하여 사회자가 결론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이다. 장점, 인간관계 훈련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제 연기의 소질이 없는 사람은 직접 역할 연기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 사전 준비가 많이 요구되는 거. 자, 패널 토론이 있고 그건 나오지 않았고, 그죠? 사례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OJT가 시험에 3회 때, 15회 때, 그 다음에 19회 때, 그죠? 언더잡 트레이닝. OJT인데 현장 실무 교육, 직무를 통한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 실무 교육, 직장 훈련, 현장 훈련, 직무상 훈련. 그러니까 근무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일하고 있는 그 근무 현장, 작업장, 그 안에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직무 설계 수행에서 선임자가 피훈련자에게 업무 수행 지식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로부터 대면 지도, 개별 지도, 훈련 지도를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거. 보통 이제 직장 상사나 선배가 후배에게, 즉 부하에 대하여 행하는 지도 육성 활동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의 상사나 선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 맞는 거죠?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며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육성 활동.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 맞는 거죠? 자, OJT는 직무와 분리된 연수입니다. 그래서 직무 명령에 의해 일정 기간 일상 근무를 벗어나 행하는 연수. 직장 내 및 직장 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무 현장이 아닌 교실에서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방법. 직장 외 교육이라고도 한다. 그죠? 직장 외 교육. 그래서 거기 직무를 통한 연수에 OJT에다가 조직 외부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제공된다 하면은 틀렸죠? 그죠? OJT가 아니라 OJT죠. 그죠? 직장 내 집합 연수, 이 외부 연수 등의 보고 외 상호학습회, 강사를 초빙한 연수 외 직장 외 연수, 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테마별, 과제별 연수에 파견하거나, 그죠? 이제 다른 직장과의 교류, 교환 연수, 견학 등에 파견하는 방식. 이게 바로 이제 OJT입니다. OJT와 달리 실습이 없고 시간적으로 융통성이 없으며 일 처리의 원리와 일반 지식을 교육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SDS 뒤로 넘겨보세요. 이것도 19회 때 나왔어요. 그죠? 셀프 디벨롭먼트 시스템인데 자기개발 원조 제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개별 직원의 직무 내외에 자주적인 계획 개발 활동을 직장으로 인지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시간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이제 시설이나 장비의 제공 및 대여 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예에 보니까 개인의 연구활동 장려와 기반 조성, 자주적 학습회 시설이나 설비 대여, 복지 관계 도서, 그 다음에 자료, 비디오 대여 등이 있고 직장 외
직장 내고 그거는 직장 외 SDS로는 외부 연수, 참가, 비용 조성, 직무 면제, 공적 자격 취득, 통신 교육 등 수강 장려. 그리고 그 비용 조성. 그 니은에 보니까 개별 직원들의 자기 개발은 다양함으로 직장에서 자기 개발에 대해 어떤 형태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인가. 일정한 기준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분명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OX 문장에서 이게 지금 19회 때 그 한 줄 나온 거거든요. 보면 이제 직원이 지출한 자기 개발 비용을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은 SDS입니다. OJT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순환보직, 직무 순환이죠. 일정한 시일 간격을 두고 여러 다른 직이나 직급의 전보 또는 순환보직시키면서 업무 단계를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는 방법. 집단행동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신디케이트 분임 토의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10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동일한 문제를 토의하여서 해결 방안을 작성하고 다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각 집단별로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 토론. 그래서 하나의 합리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업무환경 질 개선인데요. 자, 업무환경 질 개선, QWL, 근로생활의 질 또는 직장생활의 보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환경 질 개선은 거기 2번에 보면은요. 타임 레코더의 폐지,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의 관리 감독을 완화하거나 일의 다양화, 일의 고도화, 소집단 팀제에 의한 자기관리 도입, 그 다음 플렉스 타임, 즉 플렉서블 타임이죠. 그래서 이제 플렉스 타임, 플렉서블 타임인데 근무시간 연동제죠. 그 아래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노동시간 관리제도를 말합니다. 이 업무환경 질 개선 운동, QWL 운동에 4가지 활동과 관리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 참여적 자기관리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소집단 팀제, 그 다음 이제 유형 근무제도 보이고요. 아까 플렉스 타임, 유형 급여, 이익 공유, 물리적 업무 조건들의 개선, 그죠? 집기나 사용품비를 개선하는 거, 사무용품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업무환경 질 개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 즉 근로자 고충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업무환경 질 개선 방법들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시험에 8회 때이긴 하지만 어떻든 나온 적이 있고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인데요. 슈퍼비전 거 기출표기 보시겠어요? 보면은 2, 3, 4, 5,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연달아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14회 때부터 계속 안 나왔어요. 14, 15, 16, 17, 18, 19, 20까지 안 나왔어요. 7년간 안 나오더니 21회 때 나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슈퍼비전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원이 서비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관리 및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이 된다. 그죠? 슈퍼비전의 질은 그러니까 거의 사회복지의 관리 통제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통제 수단까지도 이게 활용이 되나? 맞아요.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그죠? 슈퍼바이저가 갖춰야 할 핵심 자질에 풍부한 지식, 실천 기술과 경험, 개방적 접근의 용이성, 그 다음에 진지한 자세, 솔직성, 그 다음에 긍정적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슈퍼바이저가 갖춰야 할 핵심 자질입니다. 슈퍼비전의 기능은 크게 3가지입니다. 교육 기능, 즉 워커, 즉 소셜 워커를 얘기하죠. 사회복지사를 얘기해요.
사회사업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이 교육 기능. 그 다음에 행정 기능. 즉 관리자로서의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기관 관리자들과 일선의 사회복지사, 즉 소셜워커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과 함께 전반적인 기관 활동에 대한 조정과 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의 관리 통제라고 할 때 이 통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정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특히. 그 다음 이제 지적 기능은 사회복지사의 워커의 개별적 욕구에 관심을 갖는 것. 워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제거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에 슈퍼바이저가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이를 통해 워커의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그림에 보면 결국 슈퍼비전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가운데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워커의 업무 능력 향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교육적, 하나는 또 행정적, 그 다음에 지지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죠? 그 그림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이제 슈퍼바이지에게 슈퍼비전을 이제 주는 것인데 거기서 행정적 기능은 기관의 목적에 맞게끔 기관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끔 서비스가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고 지지는 사기와 동기를 진작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적 기능에 해당되는 슈퍼바이저 역할이 교육자고 행정적 기능을 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이 행정적 상급자이고 지지적 기능을 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이 바로 상담자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이 카두신 이제 또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그 표 있죠. 이 표를 알아야 돼. 표를. 그래서 이제 그 표에 보면 행정적 슈퍼바이저 즉 행정적 슈퍼비전의 내용에다가 거기 교육적 정보 제공이나 그 지지적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해소나 사회복지사와의 신뢰 형성을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낸단 말이에요. 행정적 슈퍼비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적 슈퍼비전은 보니까 직원의 채용과 선발, 업무 계획, 업무 지시, 업무 위임,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협조, 의사소통 촉진 이쪽 밑줄 그어보세요. 의사소통 촉진. 이 의사소통 촉진이 우리가 생각하면 지적 슈퍼비전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걔는 이렇게 별표 작게 해놓으세요. 걔는 행정적 슈퍼비전의 내용이다. 그 위에 있는 업무 협조를 생각하면 돼요.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업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촉진돼야겠죠. 그죠? 직원들 간에.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촉진을 그게 지적 슈퍼비전이 아니라 행정적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좀 같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슈퍼비전의 모델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비전의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개인 교사 모델, 케이스 상담, 집단 슈퍼비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개인 교사 모델은 1대1이잖아요.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인 사회복지사하고 케이스 상담은 사회복지사 컨설턴트의 1대1 관계 사회복지사에게 할당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상담은. 물론 안 나왔어요. 시험은. 근데 이제 집단 슈퍼비전은 아까 개인 교사 모델을 확대시킨 것으로서 한 명의 슈퍼바이저와 다수의 슈퍼바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동료 슈퍼비전 이게 나왔어요. 지정된 슈퍼바이저가 없이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에게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슈퍼바이지 간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되죠. 지정된 슈퍼바이저가 없이 사회복지사들끼리 즉 슈퍼바이지들 간에 서로에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슈퍼비전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슈퍼비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직렬 슈퍼비전 보세요. 직렬 슈퍼비전은 아까 동료 슈퍼비전에서 이 슈퍼바이지들이 아까는 서로에게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줬는데 여기서는 둘둘 짝지어서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사회복사로 구성되어 서로에게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거. 알았죠? 그 다음 이제 팀 슈퍼비전. 가능한 다양한 구성원들로 팀을 형성하여 의사 일정이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전에 제안되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자,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이에요, 여기가. 이제 동기부여 이론인데 여기가 이번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 동기부여 이론에서 먼저 우리가 동기부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먼저 개념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는 욕구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 때는 동기부여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줄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내용이론이 뭐고 그 다음에 과정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고 거기에 표에 보면 분류되어 있지만 근데 그건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고 우리 이제 동기부여 이론을 아까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거기 오이콜 수업에 보니까 욕구중심 이론이냐 인지중심 이론이냐 직무중심 이론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오이콜 수업에 보면은 거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알더퍼의 ERG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맥클레랜드의 성취 욕구 이론,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 다음에 인지중심 이론에서는 형평성 이론, 아담스의 이제 형평성 이론인데,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이론, 그 두 가지만 좀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중심 이론에서는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그 밑줄. 아까 욕구중심 이론은 이제 매슬로우, 알더퍼, 그 다음에 맥클레랜드, 그 다음에 맥그리거, XY 이론, 거기에 다 밑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았죠? 이제 나오는 것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잖아요. 인행사에서. 근데 결국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욕구 동기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사람이 왜 움직이는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욕구 동기 이론. 예. 그래서 자 거기 개요에 보면 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위계의 서열이 낮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았죠. 위계 구조는 절대적이지 않았죠. 예외가 존재했었죠. 참전군인과 뭐 이제 단식 농성하시는 분을 예를 들어 설명했었는데 그리고 다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는 욕구가 있긴 하지만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는 하죠. 근데 5가지 욕구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생리, 안전, 그 다음에 소득감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였습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인행사에 공부했던 그거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이제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동기위생 이론이라고 합니다. 피츠버그와 그 근교에 있는 200명의 회계사와 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구하려고 행동하는가를 연구조사하여 직무만족에 관한 이 요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동기부여 위생 이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 이제 200명의 회계사와 이제 기술자, 전문 기술자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가에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독립된 개념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독립된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라고 한다면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족해진다는 것은 불만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 개념이면. 내가 불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서로 반대 개념이라면. 근데 이게 서로 독립된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만족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만족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불만족이 줄어든다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서로 독립된 개념이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위생요인을 충족시키기보다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래서 동기 요인인데요. 동기 요인이. 자, 동기 요인은 보니까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것. 자, 매슬로우의 고차원적인 욕구와 유사하다. 우리가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보게 되면 고차원적인 욕구는 위에 있는 두 개입니다. 자존감의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그다음 이제 저차원적인 욕구는 제가 X, Y로는 설명할 때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차원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득관계 애정 욕구 이 세 가지가 저차원적 욕구에 해당이 돼요. 알았죠? 근데 지금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예 있잖아요. 그 예를 외워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예에 보니까 성취감, 인정, 업무의 즐거움, 승진, 훈장, 성장 가능성, 능력과 지식의 성장,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바로 동기 요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어찌 보기에 동기 위생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 요인으로 규정한다. 동기 요인은 만족을 초래하는 요인이에요. 불만족이 아니라. 알았죠? 동기 요인은 만족. 아까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생 요인이 불만족을 초래하는 거예요. 얘가 불만족 영역이에요, 이게. 불만족 영역. 그래서 거기 위생 요인은 위생 요인이 결핍되면 업무에 불만족감을 갖게 된다. 근데 이들 요인이 좋은 경우라도 불만만 갖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지 만족을 증가시키게 하진 않는다. 만족을 위한 조건은 아니다. 다시 한번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유발하는 불만족 요인인 거예요. 결국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 그죠? 그래서 이제 위생 그것은 마치 위생을 깨끗이 하는 것이 질병 예방을 위한 조건은 되지만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 개념에서 나온 것이며 불만 요인 개념과 동의어다. 매슬로우의 저차원적 욕구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슈퍼비전,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안정성, 지위, 휴가비, 주차 공간, 음악, 에어컨, 적절한 봉급, 작업 조건,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은 위생 요인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보기에 동기위생 이론 적용 사회복지행정과 A는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 먼저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직무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직무에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직무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제 거기 표에 보니까 위생 요인은 어떤 불만족과 관련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동기 요인이 이제 만족 요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위생 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만족 요인은 직무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군이다. 그 아래 그림에 보면은 결국 그 표에서도 예가 중요합니다. 예에 해당되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거기를 외워야 한다는 거. 왜냐면 거기가 나오니까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동기 요인에는 해놓고 급여나 근무 여건, 작업 환경을 의미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리게끔. 위생 요인에 해당되죠. 그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 그림이 이게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위생 요인이에요. 위생 요인. 그다음에 여기가 동기 요인이고. 근데 이 동기 요인이 이게 만족 영역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불만족 영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 있잖아요. 이 선 여기는 만족도 만족과 불만족이 모두 제로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만족과 불만족은 독립된 개념이라고 했죠. 자,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 만족이 증가되는 것이지 불만족이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위생 요인이 충족되어야지 이제 불만족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0으로 오는 거예요. 알았죠? 0으로. 근데 결국 불만족 0은 만족 0인 거예요. 이 말은 서로 독립된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줄어들었다고 만족이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만족만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위생 요인으로 불만족이 줄어들었으면 그렇다고 만족 요인까지 증가되지는 않아요. 동기 요인. 그러니까 만족은 이제 동기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알더퍼의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재분류했다는 이 비판을 받아요. 이 학자가. 제가 매슬로우 이론 얘기할 때, 설명할 때도 인행서 설명할 때 잠깐 여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슬로우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즉 사회적 욕구죠. 그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죠? 이렇게. 근데 알더퍼는 여기서 나누거든요. 안전의 욕구에서 한번 끊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의 욕구에서 가운데서 하나 끊고. 그래서 이 세 단계로 나눠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E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G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존재 욕구입니다. 존재, 관계 욕구, 그 다음에 성장 욕구예요.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그냥 재분류했다. 세 개로 재분류했다는 비판을 받아 이 사람이. 그래서 알더퍼의 ERG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면서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알더퍼. 알았죠? 알더퍼. 알면서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매슬로우의 이론을 재분류했으면서 마치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알면서 덮어놓고 말한다. 이 사람. 이렇게. 알았죠? 알더퍼. 근데 매슬로우 이론하고 제가 차이점이 뭐냐면 매슬로우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얘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죠? 근데 알더퍼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순위 욕구든 저순위 욕구든 무엇이든 먼저 다 추구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봐버려요. 알았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욕구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존재, 관계, 성장 욕구. 이게 이제 고순위 욕구거든요. 위로 갈수록 고순위 욕구예요. 여기가 고순위 욕구.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저순위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고순위 욕구든 저순위 욕구든 무엇이든 먼저 추구할 수 있다. 매슬로우는 아래 욕구가 먼저 충족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충족되면 위로. 여기가 충족되면 또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알더퍼는 이 3가지 욕구에서 거기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구가 저순위 욕구에서 고순위 욕구 순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나 저순위 욕구나 고순위 욕구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관계 욕구가 존재 욕구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얘보다. 알았죠?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또는 이제 성장 욕구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거기 고순위 욕구가 좌절된 경우에 저순위 욕구가 중요해진다는 좌절투행적 접근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욕구를 추구를 했어. 근데 얘가 좌절돼. 그러면 그 아래 욕구가 중요해진다 이거예요. 알았죠? 얘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아래 욕구가.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OX 문장 알더퍼 ERG로는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 원하게 된다는 좌절투행 개념을 제시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비판점이니까 욕구 중심 이론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의 범주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키는 데에만 중점을 기울였다는 비판도 있다.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 욕구 3단계로 구성된다라고 주장한다. 틀렸죠? 존재, 관계, 성장 욕구 3단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아니라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자, 맥클리랜드 성취 동기 이론이에요, 이제.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맥클리랜드는 막 크려고 하는 사람. 마클리랜드. 막 크려고 해, 이 사람. 마클리랜드. 알았죠? 맥클리랜드. 막 크려고 해. 막 크는 것만 관심 있어. 권력을 중시 여기겠죠. 권력.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권력이 들어가요.
자꾸 맥클리랜드에다가 여기 이제 그 알더퍼 거를 막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클리랜드는 막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권력이 들어가야 돼. 권력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취 욕구, 그다음에 권력 욕구, 그다음에 친교 욕구. 이 중에 지금 권력은 하나 무조건 이었죠. 이제 마클리랜드. 그죠? 맥클리랜드. 막 하려고 하니까. 예. 권력. 그다음 이제 성취, 그다음에 친교 욕구. 이 세 가지 욕구 종류를 외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욕구들도 있지만 맥클리랜드는 이 세 가지 욕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취 욕구는 어려운 일을 달성하려는 욕구, 장애를 극복하여 높은 목표를 이루려는 욕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고 싶은 욕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 등이 성취 욕구예요. 그죠? 권력 욕구는 구성원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욕구예요. 즉 다른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그들 위해 권위로 군림하려는 욕구. 이게 권력 욕구예요. 친교 욕구는 귀속 욕구라고 하는, 귀속 욕구라고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거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친근한 상호작용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 이게 친교 욕구예요. 그 디귿에 보니까 사회복지 조직에서 성취 욕구를 가진 조직원은 도전적인 문제 해결 과업을 분담시키는 게 좋겠고, 친교 욕구를 가진 조직원에는 새롭고 만족할 만한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거 하고, 권력 욕구를 가진 조직원에는 통제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맥그리거죠. 맥그리거는 우리가 XY 이론 이미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동기부여 이론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조직이론에서 공부했던 XY 이론에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으로 이걸 보게 되면 저차원적인 욕구가 X 이론이죠. Y 이론은 고차원적인 욕구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 이제 학자하고 이론 명칭을 짝짓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자 이름을 외워야지 돼요. 알았죠? 외우세요. 반드시 알더퍼나 뭐 맥클리랜드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맥그리거는 뭐 우리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담스가 나와요. 아담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형평성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공평성 또는 형평성 이론이다. 조직원이 받는 보상과 자신이 기울인 노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하면 이를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긴다. 이 차이를 느낄수록 동기가 더 강해진다. 조직원이 받는 보상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보상과 내가 기울인 노력 사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 그 차이를 많이 느낄수록 동기는 더 강해진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심리학자 왈스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남녀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연애하는 남녀 관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어느 한쪽이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걸 이제 여기 조직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이에요. 남녀 간의 이제 사랑, 연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생각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 하면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아담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 기억할 때. 그래서 이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인데, 거기 보면 이제 조직원은 다른 사람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과 자신과 투입 대비 산출. 이때 이제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증거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 증거인물이 나와 있죠. 자신의 산출 투입 비율을 비교하는 대상인물이에요. 내가
비교하는 기준으로 보는 사람, 증거인물.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니은에 보면 공평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조직이 구축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긍정적 방향으로 동기화하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투입은 보상을 기대하고 조직에 투여한 능력이나 기술, 교육, 경험, 사회적 지위. 산출은 투입에 대한 결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나 비용을 얘기합니다. 증거인물이 있고요. 비교 결과로서 이제 형평성과 비형평성을 느끼게 되는데 그 형평성을 추구하는 행동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증거인물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불공평을 느끼게 되면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증거인물을 조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동종업체의 유사직급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그 A는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똑같은 학과,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같이 나왔어. 동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취직을 했는데 복지관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 A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나보다 승진을 먼저 해. 그러면 나는 그 A와 비교했을 때 내가 가령 그 A가 진짜 능력이 뛰어난 걸 나도 스스로 인정해. 예를 들어서 걔가 뭐 그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나보다 상당히 뛰어난 애야. 그래서 결국 좋은 평가 받고 얘가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해서 결국은 승진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또는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뛰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그 승진을 하면 거기서 이제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저 친구보다 지금 부족하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나의 투입이 지금 저 친구의 투입보다 노력보다 못하구나. 어떤 측면에서 저 친구 보니까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서라도 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했거나 그러면 나의 투입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알았죠? 투입력을. 그래서 나도 승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형평성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저 친구하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승진한 이유가 어떤 능력보다도 뭐 친분 관계나 또는 기타 다른 어떤 정치적인 영향, 정치적이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친구가 됐다. 그렇다면 그게 나한테 이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 거기에 그 조직의 이동도 나와 있죠. 이직하는 거. 내가 나가버려야 돼 일단. 불공평하잖아요. 또는 시정해달라고 그 상급자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왜 나는 승진이 안 됐냐. 내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항의도 하겠지만 그죠? 도저히 못 참겠다면 이제 이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종업체의 유사직급과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관의 내 급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얘는 승진했어.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거기서 불공평을 느껴. 그렇지만 내가 나갈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다른 복지관에 나와 동일한 직급을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저 복지관에 근무하는 것보다 저 시설에 근무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더 그 급여도 더 높고 여건도 더 좋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거기 얘 보니까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사 B와 비교로 보충해야 할 업무 역량을 분석하였다. 얘는 B가 프로그램 기획력과 사례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직무 향상 승진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기로 했다. 자신의 투입, 그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를 느끼고.
거기 이제 표에 보면은요, 본인의 산출 투입보다 타인의 산출 투입이 클 경우에 본인의 산출을 높이려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을 높이려 하거나 내재적 보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또 할 수도 있겠고, 본인의 산출 투입이 높잖아요. 타인의 산출 투입보다. 그러면 본인의 투입을 줄이고 직무 수행 노력을 감소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OX 문장.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조직의 공정성을 성취 동기 고취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 조직의 공정성 이론이죠. 즉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이죠. 맥클리랜드가 아니라. 맥그리거 XY 이론은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가 동기부여를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직의 기대 그리고 현실. 뭐예요? 조직에 대한 기대. 근데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에 해당되는 문장이겠다. 알았죠? 거기 이제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가 라고 해놓으니까 거기 그건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에 지금 과정 이론 여기 이제 아담스 형평성 이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맥그리거가 아니라 목표 설정 이론은 우리가 MBO 공부했었잖아요. MBO와 목표 설정 이론은 관리 철학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은 우리가 자 이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활실을 당길 때 높게 하려면 활실을 하늘을 향해서 당겨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높이 쏠려면 하늘을 향해서 당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높은 꿈을 꿔라. 그래서 더 해야지 그보다 낮은 단계라도 올라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목표 설정 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적절한 난이도가 필요해요. 활실을 당길 때 내가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표 설정 이론은 거 보면 이 인지중심 이론에 해당이 되고요.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기 형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게 동기부여 이론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또는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봐.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그죠? 목표를 세워.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를 세워. 야,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삶의 목표, 그걸 정해. 이런 얘기를 하요. 왜냐면 이제 목적을 정해야, 목표를 정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죠? 목표를 정해야 동기부여. 그래서 이제 이 목표 설정 이론은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와 이제 그 하급자들과의 관계니까 인사관리에서 지금 우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직원들을 일하게끔 동기부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목표를 설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그럼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거기 되게 보면 직무 수행을 위한 과정에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에 도전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자, 이 목표의 구체성. 구체적인 목표, 추상적인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높은 성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면 좋은 목표 설정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합시다. 이건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150%의 목표를 달성합시다. 즉 목표를 구체화시켜야 돼요. 근데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치화시키면 돼요. 수치화. 그렇죠? 수치화시키면 돼요. 제가 요즘 운동하시는 거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초창기에 운동 좀 해서 앞으로 몸이 좀 변화되는 거 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끊기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100 며칠 때 이렇게 지금 계속 오늘은 이제 103일째인가요? 이렇게 날짜를 계속 운동하러 간 날, 물론 이제 그 운동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홈트로도 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제 간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일자를 세가면서 하는데 수치화 시켜서 그 수치를 달성했을 때 그런 이 자기 효능감에,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그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 자신감, 이게 이제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도 많이 지금 경험을 하는데, 어떻든 이제 그 너무 막연한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거기 니은에 보면 목표의 도전성, 목표의 수용도가 동일하다면 목표가 어렵고 도전적일수록 성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쉬운 목표를 제시하면 안 돼. 어려운 목표는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줄이고 과업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려운 목표가 주어지면 목표 달성을 위해 의욕이 커져요. 목표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돼요. 어려운 목표가 더 효과적으로 과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략 모색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줘야 돼. 목표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근데 그 직원들한테 목표를 설정해 줄 때 목표가 어느 정도 난도가 있어야 돼요. 쉬운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드백을 제시한다. 이 피드백은 스스로 부여하는 자기 피드백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기 점검을 가능하게끔 한다. 피드백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습과 행동 수정이 가능하고, 직접 자신의 진척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발생적 피드백 방식이 외부적으로 제공되는 규범적 피드백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부여 효과를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목표의 구체성, 그 다음에 난도, 그리고 피드백. 그죠? 그래서 그 니엘에 보면 목표 설정 이론과 목표 관리, 우리 이제 MBO 공부했던 거, 이건 이제 근본 철학이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목표 설정 이론은 관리자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목표 관리에서는 MBO에서는 구성원들과 함께 목표를 설정했죠. 그래서 균합적 과정으로서의 목적 설정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라 항상 오늘 어디까지 공부하겠다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본이론 지금 강의 듣고 그 다음 이제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를 풀 거잖아요. 푸시고 지금 아마 그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 맞춰서 지금 그 열심히 강의를 따라오시는 선생님들은 핵심 기출 천재를 가지고 풀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오늘 1장까지는 끝내리라, 2장까지 끝낸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이 나왔어요. 있어요. 거기 보면 부름의 기대 이론은 아직 부르심을 못 받았어요. 이 이론은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부름의 기대 이론은. 그래서 이제 아직 부르심을 못 받았다. 근데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는 보니까 인간이 행동하는 방향과 강도는 그 행동이 일정한 성과로 이어진다는 기대의 강도, 그리고 실제로 이어진 결과에 대해 느끼는 매력에 달려 있다. 먼저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치, 매력, 개인이나 행위 등이 갖는 끌어당기는 힘, 뭐 경제적 유인, 승진, 성취감, 신분 조장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매력, 수단, 어떤 행동이 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의 강도를 말을 하고, 즉 어떤 행동의 결과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정도, 그 다음 이제 기대, 행위자에 의하여 인지된 노력 수준과 행동의 직접적 결과와의 관계. 그래서 기대 이론은 위 세 가지 요인의 고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동기의 강도가 형성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 평가는 거 보니까 직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 능력 평가와 직무 만족도 평가를 포함한다.
직무 능력 평가는 조직 프로그램의 목적 성취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직무 평가에서는 조직 달성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도를 고려한다. 맞죠? 직무 만족도 평가는 업무자들이 일과 업무 환경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나 인지 상태를 파악하는 거. 직무 수행 평가 순서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직무 수행 기준을 확립하고 직무 수행 기대치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평가 도구를 사용한 직원의 실제 직무 수행을 측정하고, 실제 직무 수행을 직무 수행 평가 기준과 비교하고 직원과 평가 결과 회의를 진행하는 게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한 문제로. 이런 문제는 이제 삐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완전 삐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보면서 이것 다음에 이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 다음 이제 어떻든 나왔으니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직무수행 평가 도구가 그간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식 평정 척도법, 도표로 된 평정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평정자는 피평정자를 평정 요소별로 관찰하여 해당되는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 주로 가로축에는 바람직한 평정 요소 4점 또는 5점 척도를 배치하고, 그죠? 세로축에는 바람직한 평정 요소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거기에 평정 점수와 관련된 등급을 나타내는 걸 해서 개인별 점수를 비교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하다. 근데 단점은 거 보니까 한 요소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불만족할 경우에 다른 평가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를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여 척도상의 중심점에 집중하는 중심화 경향이 나타나기 쉽고, 평정자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게 되는 관대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대하의 오류를 막기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이나 서열법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강제 배분법은 거기 상대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등급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점 줄 때 A 학점까지는 몇 프로, 뭐 20%. 그 다음에 B 학점까지는 최대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C 학점은 몇 프로. 그래서 그 등급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A 학점이 예를 들어서 전체 수업을 듣는 학생의 20%로 정해져 있으면 A+과 A0까지 이렇게 20%로 정해져 있으면 그 누군가 B학점이 있는 사람이 A학점으로 올라간다면 A학점에 있는 사람이 B학점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제 배분법. 그 다음에 아까 서열법을 통해 또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서열법은 피평정자 간의 근무 성적을 서로 비교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목표관리제 평정법, 목표관리 우리 MBO에서 있었는데 시험이 21회 때 그 OX 문장 봐보세요. 목표관리법으로 직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 줄.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평정법에 목표관리제가 들어가 있다. 목표관리제는 기획기법에서 들어가 있었죠. 그 정도만 그냥 기억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행동 계류 평정식이 이제 4회 때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것도 그다지. 그다음 이제 그 오른쪽으로 와보세요. 그 양가로 이번에 평정자를 기준으로 한 평정의 유형, 자기 평정, 동료 평정, 감독자 평정, 그다음에 이제 부하 평정, 그다음에 이제 집단 평정. 이게 이제 18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직무 만족과 갈등 관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여기서 나온 적은 없는데 직무 만족이 뭐냐?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 수행 결과로 얻게 되는 성취감 등의 욕구 만족 함수를 말한다. 내적 만족도 있고 외적 만족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거기 소진 봐보세요. 번아웃인데, 자, 인간관계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그죠? 인간관계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이죠. 직무에서 멀어져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하는 과정, 이게 이제 소진입니다. 번아웃.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신체 정신적 기력이 고갈되어서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단순 업무에만 치중하게 되는 현상. 극적인 현상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EX 문제 보면 직무 소진,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기술인 직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진 단계는 열성이었다가 침체로 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관심까지 가게 되는. 그 열성 단계 보니까 사육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 희망, 열정, 때로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단계. 침체, 근무는 하지만 업무가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큼 흥미있게 느껴지지 않는 단계. 좌절,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과 일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 되고 업무 환경 내 여러 제한점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위협으로 보게 되고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다고 불평하는 단계. 무관심, 자신을 좌절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냉담해지는 단계. 자, 휴먼 서비스 인력의 소진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 조직 차원의 대응이 나와 있어요. 업무 환경 질 개선 운동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 도입하거나 직원 참여와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슈퍼바이저의 감정적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또 강화하고 조직의 사명이나 대의에 직원들이 공감하는 문화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가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갈등의 개념은 최소 자원이나 작업 활동을 배분하게 될 때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 집단, 조직, 심리, 행동 그 양면에 나타나는 대립적 작용. 근데 거기에 갈등의 원인이 나와 있고, 그죠? 그다음 이제 그 갈등의 기능인데 갈등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기능도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논점이 돼서 17회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한 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갈등이. 갈등의 순기능을 한번 봐볼까요? 개인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서 변화를 초래하게 할 수 있고, 그죠? 거기에 3번에 개인 조직 창의성, 진취성, 적응력, 적응성, 융통성을 향상시켜주고 6번에 보니까 조직 내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죠? 이제 역기능 등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갈등은 조직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근데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순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갈등 관리 전략에 갈등 예방 방법과 해소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온 거는 아니니까 한번 그냥 참조하는 정도로 그냥 보겠습니다. 뭐 안 읽으셔도 되고 뭐 읽어보려면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행정론도 이제 거의 후반으로 지금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신 것은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해주세요.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이렇게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한 좀 이런 침체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알았죠?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